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석유 카르텔 쪽에서 내부 균열이 발생했는데요. UAE가 오펙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금 시장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오펙 체제는 감산을 통해 유가를 방어하는 구조였는데 UAE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 만큼 더 이상 감산 룰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번 탈퇴로 사우디의 영향력도 상당히 약화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한마디로 유가가 통제되던 시대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한편 이번 탈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오펙의 가격 통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이번 탈퇴가 사실 우호적인 환경 변화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시장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 질서와 유가 흐름 자체가 뒤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 미국 증시는 아쉽게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종전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까지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UAE 오펙 탈퇴와 함께 간밤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슈가 바로 오픈 AI의 매출 부진 소식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였는데 지금 오픈 AI가 매출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또 경영진 차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락세가 연출된 겁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특히 비자 같은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 자체는 다행히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시장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AI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가, 그리고 실적이 그 기대를 지켜낼 수 있는가. 방금 들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으로 출발해봤고요. 더 자세한 채권과 외환 시장 소식들은 최수영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채권 시장 보시죠.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간밤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요. 92.8로 전달보다 0.6포인트 올랐고요. 시장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고용이나 경기 또 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온 겁니다. 이에 2년물 금리는 3.84%, 10년물 금리 4.35%, 30년물 금리 4.94%로 거래됐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CEO는 지금처럼 각국의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결국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면 수요가 못 따라가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갈등이나 유가 변동 같은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시장 불안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환시장 보시죠. 달러는 상승했는데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0.17% 오르면서 98포인트에서 거래됐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진 데다 엔화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진 흐름입니다. 엔화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성장 전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여기에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까지 달러의 상방 압력을 준 겁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상승했는데요. 여객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폭 반납하면서 1,4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해협 개방과 또 전쟁 종식 제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WTI는 3% 넘게 올라서 배럴당 1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가 5월 1일부로 오펙을 탈퇴할 거라 밝혔는데요. 이 국가는 거의 60년 동안 오펙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만큼 시장이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루 5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달성하려는 증산 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급 대응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옵니다. 다음으로 금은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2% 가까이 빠지면서 온스당 4,61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4,500달러까지 밀리면서 4월 2일 이후 최저치까지 기록했는데 유가가 상승하고 FOMC를 앞두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반영된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현재 7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이번 FOMC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거나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미주알 시간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주식 알림 미주알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고 특히나 나스닥이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흐름이 그닥 긍정적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섹터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경기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프라부터 반도체 기업들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이끌었던 인공지능 인프라 대장 종목들이 오픈 AI 매출 미달 충격에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낸 기업들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테라프라이어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가 향후 컴퓨팅 계약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공급 제휴를 맺은 오라클 주가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픈 AI가 지출 통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향후 제동이 걸릴 거리란 우려 속에 엔비디아 1%대 하락했고요. 브로드컴 4% 넘는 하락폭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차량용 반도체 절대 강자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흐름으로 인해 장중엔 2%대 하락폭 보이기도 했지만 호실적을 내면서 시간 외에서 16% 넘는 급증세 보였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시장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블룸에너지 역시 1분기 깜짝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특히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단독 공급한다는 겹 호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소비재부터 모빌리티 기업들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압박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실적을 내며 주가 상승을 이어갔던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카콜라입니다. 무려 4%대 상승하면서 방어주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완성된 콜라만이 아닌 핵심 원료, 원액에 대한 판매가 전 세계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전망치까지 끌어올리면서 코카콜라의 긍정적인 가격 결정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제너럴 모터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회하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우려했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비용 타격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간 외에서 1.27%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활성 사용자가 증가되었다라고 실적에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시장은 평가했는데요. 주가가 시간 외에서 12% 넘는 급락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섹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터 시작해서 함께 실적을 발표한 물류 기업들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밤엔 글로벌 소비부터 운송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체감 경기의 온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그럼 종목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글로벌 소비 지표의 바로 비터인 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주당 매출,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가장 큰 이유를 시장이 분석하고 있는 건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크로스보더 결제가 호주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것이 호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은 분석하면서 5.53%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열기가 느껴지는 로빈후드는 정반대의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빗나가며 시간외 거래에서 5% 넘는 하락폭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대장주죠. UPS 역시 마진율이 낮은 아마존과의 거래가 축소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장 이 거대한 물량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8%나 급감했고요. 하락폭을 피하지 못한 채 4% 가까운 하락폭으로 장중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알 브리핑이었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월가의 뷰 브랜베어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월가의 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쪽에서 나온 리포트들 오늘은 내일 또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아침이면 공개가 될 마이크로소프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의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오픈 AI와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동맹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와도 이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미즈호 증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추고 관계를 단순화하고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이번 조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오픈 AI의 우선적인 제휴사를 유지하면서 매출 공유로 오히려 또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픈 AI 간밤에는 이 수익성 우려 그리고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월가의 평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 미증시 기술주들은 부진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기대감이 걸린 모습이기도 했죠. 1% 정도 상승 구간, 상승불을 켜내주기도 했는데요. 미즈호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58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반면에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가 모두 하향 조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도비인데요. 에버코어 쪽에서는 어도비에 대해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부재하고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지금 다른 타 기업들 대비 경쟁 심화에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타 기업들 대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리포트에서 밝히고 있었고요. 장기적인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익률도 더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향후 반년에서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상승 촉매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증가율이 어도비 경영진 측에서 9.5% 정도로 예상을 한 상황인데 이는 기존 시장의 예상치였던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 증가율 면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도비 그럼에도 간밤에는 1.5% 정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에버코어 측에서는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300달러대에서 200달러 후반대까지 270달러까지 모두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긍정 리포트 하나 그리고 부정 리포트 한 가지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베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고 합니다.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CNBC에 보도했는데 이란이 며칠 안에 수정된 평화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보도를 내놨었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많이 심각하네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은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전쟁이랑 물가 영향 때문에 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소식을 저희가 점검해 볼까 하는데 사실 이러면 사우디의 오일 카르텔에도 좀 큰 타격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도 장초반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아랍에미리트가 내달 1일부로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펙 체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증산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요. UAE는 국영 언론을 통해서 이번 결정은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과 에너지 지형을 반영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 등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최근 오펙 내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유 정책 및 영내 영향력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충돌해왔죠. UAE는 원유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 6위지만 일일 380만에서 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량 순위로 따지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원유 생산 능력을 500만 배럴까지 확대하며 증산을 꾀했지만 사우디가 유가 방어를 위해 감산을 선호하면서 오펙 내 마찰을 빚어왔죠. 이번 탈퇴 결정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UAE가 오펙과의 집단 감산 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는 UAE의 오펙 탈퇴는 오펙이 석유 가격을 부풀린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오펙의 영향이 축소되면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도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산유국들의 탈퇴 소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 카타르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유국들이 계속 탈퇴할 경우에 각자 도생 행렬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월가에서 황제로 불리는 분이죠. 다이먼 CEO는 채권 시장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8로 집계되면서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선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오픈 AI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막대한 자본 지출, 투자에 대한 우려의 경고음도 같이 커지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다이먼의 발언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이먼 CEO가 언제 언급을 내놓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이 구간을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간밤 다시 한번 언급을 내놓는 CEO였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글로벌 정부 부채 급증은 결국 채권 시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과 유가 상승, 재정 적자 확대가 동시에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진단인데요. 다이먼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최한 투자 컨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채권 시장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성숙한 정책이라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각국 정부가 경기 대응과 재정 확대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가운데 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금리 급등과 유동성 경색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먼은 또 신용시장에 대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시장 자체가 미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전반적인 대출 부실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네, 참 사모 대출 이슈는 계속해서 경고음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도 뭐 관계 부처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니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 같이 보시죠. 세계은행은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까지 폭등할 걸로 예상했고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갤런당 4.18달러까지 돌파한 상태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이렇게 고착화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0.7% 오르면서 상승세 자체는 소폭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세계은행의 코멘트를 체크해 볼까 하는데 몇 달 전부터 지금 IEA, IMF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폭등할 것이다. 어떤 경고입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죠. 오늘은 간밤에 나왔던 세계은행에서의 언급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전체 원자재 가격은 16%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세계 성장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에 에너지와 비료, 금속 가격이 동시에 뛰는 복합 충격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해운 차질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충격을 유발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1,000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면서 브렌트유의 올해 평균 가격도 지난해 배럴당 69달러에서 8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는 가장 극심한 차질이 5월에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올해 말까지 전쟁 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리고 결국에는 식료품과 생산 물가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죠. 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이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다음 식량 가격 상승, 마지막엔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 상승을 유발해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음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오펙 플러스 탈퇴 소식이 또 나온 거죠. 앞으로 국제유가 변동성 당분간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은 대망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마지막 FOMC 회의인 만큼 어떤 코멘트를 남기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3월 내구재 수주와 함께 M7 기업 가운데 무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 4곳이 실적을 또 발표합니다. 관련 실적 그리고 또 기업들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